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어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경남 등 곳곳에선 각 후보들이 뜨거운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부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거 벽보 붙은 거 보니까 이제 좀 실감이 저도 나긴 하더라고요.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전국 곳곳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씀처럼 현수막도 걸리고 예. 벽보가 붙은 거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하긴 하는구나라는 이제 인식들을 가질 겁니다, 유권자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여러 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북미회담의 이 이슈가 워낙 커서 더구나 북미회담의 날짜 자체가 6월 12일이잖아요. 예. 아직 뭐 최종 발표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언론도 물론 지방선거에 대한 이제 보도도 합니다만 예. 이 역시 대형 이슈에 많이 묻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예. 민심과 좀 괴리가 있는 이러한 얘기들 특히 홍준표 대표께서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느 민주당 쪽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이런 네. 부분들이 같이 이제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줘서 예. 지방선거가 뭐 이제 시작됐으니까 어제 오늘 이틀째잖아요. 뭐 여러 변수가 또 있을 수가 있죠. 뭐 열흘이면 뭐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네. 13일이잖아요. 총 선거 기간이. 그래서 어쨌든 야당은 기존의 어떤 그러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요즘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정권 견제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당이 이제 네. 한국당이 야당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그 무게를 둬야 될 겁니다. 1년 됐으니까 정권이 출범한 지 예. 정권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특히 최근에 보니까 1사분기 소득 격차가 상위 20%의 소득은 좀 늘었는데 하위 20%도 더 줄었더라고요. 네. 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사회 경제적인 쟁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지 지나치게 그 북미회담 이런 것들 자꾸만 부정적으로 본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첫날에 야당에서는 경제 심판론 주로 이걸 들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선거는 심판입니다. 예. 근데 누구를 심판하느냐가 이번에 문제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뭐 정부 심판론이라는 것이 항상 핵심인데 이번에는 뭐 야당 심판론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선거가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대형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무슨 일이 나오면 바로 또 당장 지금 사람들은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가 만난 거 아니야? 이거 김영철이가 워싱턴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의 일방적인 우위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예 선거 이슈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의 이러한 부분에 속에서 야당이 조금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 부분은 뭐냐면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나서 이 민생 경제 문제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끌고 나왔었어야 된다. 예.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안보 이슈 가지고 나와서 결국 이것이 흐지부지하니까 막판에 이제 경제 문제를 갖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좀 실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40% 정도가 선거 일주일 전까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4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여야가 자기의 선거의 전략을 극대화하느냐라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공약은 쉽게 저희가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항상 반복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지방선거의 특징이 지금 7장을 찍잖아요. 네.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하는 지역 전국적으로 12곳 선거구인데 그곳은 8명을 찍어야 돼요.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구조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번 선거뿐만이 그런 건 아니죠. 또한 정책과 공약이 묻힌다는 건데 지방선거니까 지역에 관련된 아주
특정한 이슈 이런 것들이 그 지방선거의 하나의 그 쟁점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을 뭐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뭐 그런 아주 그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불거지는 경우도 있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결국은 역시 대형 안보 이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아직은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서울시장 뭐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네. 야당이 지나치게 그 이른바 뭐 네거티브라고 불리는 특정 후보에 대한 그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들 특히 네.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슈화시키는 건 전 이것에 대한 뭐 당위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그게 득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네거티브라는 거는 후보를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 이게 특정 팩트가 이른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가 어렵거든요. 공방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뒤지는 선거를 하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뭔가 유권자들이 이 정부를 좀 견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권 심판을 효과적으로 전파시키는 게 야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걸 자꾸 특정 후보에게 그 뭐 과거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 한간에 떠도는 소문 같은 것들을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선거에 대한 주목도를 오히려 역사적으로 떨어뜨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거티브냐 네. 검증이냐 이 부분도 늘 선거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뭐 그걸 지나치게 네거티브라고 몰아붙인다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항상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인물에 대한 것을 갖고 찍겠다는 게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정책,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정당 요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인물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할 때는 행정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네. 이걸 지나치게 네거티브라고만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여야 후보의 입장을 후보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정책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책이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런 것이 이제 실종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결국은 후보자들이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쪽으로 빠져가려고 흐름이 있는데 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유권자예요. 유권자가 한 5분만 투자하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각 동네마다 동네 공약 지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면 되고 또 특정 언론 부분이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서울대 폴랩이라는 연구소하고 문화일보가 후보 공약 찾기,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의 정책 항목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를 하면은 당신은 어느 후보와 정책이 가장 가깝습니다라고 하는 매칭을 것을 해주는. 바로 알리는 도움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유권자가 그나마 그래도 공약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눈 이유는 우리는 후보를 공천하는 시기가 너무나 늦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빨리 법제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선거 3개월 전에는 모든 정당이 후보를 공천을 해서 그래서 후보들이 공약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아니 한 달도 남겨놓지도 않고 공천을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가 이루어지는데도 여야가 모두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시민단체라든지 권력을 감시하는 단체가 이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특정한 뭐 후보, 특정한 대표자 이런 쪽에서만 공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이 선거가 스스로가 좀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들은 여야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적으로 유권자들이 정책, 자기 지역에 대한 공약 이런 걸 파악할 시간조차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또 예. 하나가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예. 뭐 광역 단위가 있고 기초 단위가 있어요. 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예. 일단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지방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이제 그 지방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뽑으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들 생각해 볼 때 과연 지방정부라는 게 지방정부라는 말은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안 제출할 때 개정안 제출할 때 무산됐습니다만 예.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만 지방정부라는 말은 최초로 썼죠. 지방자치 정치라는 게 별로 영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에 뭔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고쳐 나간다면은 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유권자들 인식 속에 지금 내가 사는 곳의 시장과 군수를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제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정책과 공약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방선거라는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구나. 너무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예. 저는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몇 달 전에 이제 후보를 공천을 하면은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예.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임을 많이 함으로써 뭐 그것도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재정 자립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요.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뭐 투표율이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총선, 대선, 지방선거 비교해 보면 지방선거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투표율이.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구조적으로 좀 개선해 나간다면은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가장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느냐? 두 분께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거는 구도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관심은 많지만 이게 일려 다야구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가 유리한데 결국은 양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저는 경남도지사 선거가 제일 격전지라고 경남.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홍준표 대표와 저는 대통령과의 대리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거든 간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48대 52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48%, 예.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51.6%를 얻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김경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조금 앞서는 경우가 나오지만 결국 숨은 보수층들이 결국은 결집을 하느냐 문제, 예. 그리고 드루킹 사건 문제가 지금 뭐 유야무야 된 것 같지만 잠재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거꾸로예요. 원래 과거 같으면 조직은 여당이고 바람이 야당이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거꾸로예요. 조직이 김태호, 예. 그리고 바람이 김경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경남에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남 유권자들이 경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권당이 유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태호 후보가 경남에서 6번 선거 나와서 6번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에 관해서는 다른이다라는 거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직과 바람이 충돌하고 있는 또 양자 대결 구도인 경남도지사가 저는 선거가 최대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선거의 승편이 역시 이른바 샤이 보수가 얼마나 예. 투표장에 오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일여 다야구도에서 뭐 야당표가 분산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바른미래당과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 예. 단위라면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미 투표용지 다 인쇄됐고 경남은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드루킹이라는 것들을 드루킹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고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드루킹이 영향을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라는 게 그렇게 팽팽해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줄 것이다. 예.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쏠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이 숨은 보수표라는 게 예. 과연 얼마나 가서 결국은 한국당을 찍느냐가 결정일 것 같은데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일화나 연대 논의가 굉장히 이제 미미하고 예. 있긴 있다 하더라도요. 다른 선거와 달리 그렇게 어떤 폭발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거의 쟁점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으로서 예. 기능하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다른 선거 때처럼 이른바 샤이 보수라는 표들이 숨은 보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표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에 답하지 않지만 투표 당일날 가서 이제 한국당을 찍어야 숨은 보수가 되는 건데 현재로 봐서는 이 부분이 과연 작동할 것인가 이게 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